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25과 832호 사건입니다. 예. 이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피고인 본인 나오셨고요. 특검에서는 특검보 나오셨고. 네. 최윤영, 서성광, 구승기 검사 출석했습니다. 최윤영, 서성광, 구승기 검사님 나오셨고요. 변호사님들은 성함이 나오신 분 성함이. 저희가 이하상, 유승숙, 고영일, 권우영, 김지미 변호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5분 나오셨고요. 네. 지난길에는 송경원 증인 신문했고요. 지난길 관련해서 의견 밝히실 게 있나요? 저희가 변론 요지서하고 의견서를 준비해 왔고요. 시간을 주시면 좀 간단하게 구두 변론 좀 하겠습니다. 예. 재판님, 그리고 지난길에 재판장님께서 이 법정에 더 이상 중계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로 기억하는데 다시 중계가 시작된 겁니까? 제가 약간 혼동이 돼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아시겠죠? 그날 그 이후로 예. 중계를 안 한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다음 공판 계속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증인신문 끝나고 예. 마지막에 저희 좀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진행하는 거. 네. 그걸 중계하지 않는다. 같이 중계하지 않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속 중계 상태에 있는 거네요, 오늘도. 중계 오늘 중계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준비된 것이 변론 요지서하고 변호인 의견서인데요. 변론 요지서부터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증인신문 성과들을 좀 정리해서 구두 변론하는 형식으로 재판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우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변호인 의견서, 네 번째 변호인 의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번째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는 특별검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인정과 관련하여 김용현 장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성훈 차장의 소위 삭제 지시 관련 진술 조서들을 제출하여 마치 그 진술 내용이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제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삭제 지시 관련 조사 내용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무관하며 오히려 별개의 피의자에 대한 별개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생성된 수사 자료들입니다. 이러한 증거 방법 신청은 공소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무익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입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위법한 증거 신청이라는 것이 저희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증거 일치에 대해서 특검이 증거 신청을 철회를 해달라라는 게 저희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2024년 12월 2일 안보폰 추가 직업 이 단일 행위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특별검사가 이 사건에서 문제 삼고 있는 행위는 단 하나입니다. 2024년 12월 2일 경호처 차장을 속여 안보폰 한 대를 추가로 지급받았다라는 이러한 공소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의 기소에 따른 구속요건적 판단 대상은 2024년 12월 2일 안보폰 지급 행위에 국한됩니다. 그렇지만 파견 검사들은 오늘 나오는 김모 과장을 상대로 4번은 참고인, 또 1번은 피의자로 각 소환하는 등
무려 5번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의원 검사들은 안보폰 서버의 삭제 지시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김모 과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4년 12월 2일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두 번째, 김성훈 차장의 삭제 발언이 존재했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 그 지시가 증거 인멸인지 아니면 보안 강화인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국 6차례에 걸친 수사기관 조사는 안보폰 서버 내 기록에 대한 삭제 지시 여부 및 지시 주체, 발언의 의미와 성격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별건의 다른 피해자의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 활동에 따른 것이지 이 사건과 시기, 장소, 방법, 주체 등이 전혀 달라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시 여부는 이 장관님과 관련된 이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 저희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삭제 지시 여부 및 주체, 발언의 의미 등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특검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안보폰 직업 관련 담당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두 번째, 김용현 장관님이 위계를 사용했는지, 세 번째, 그 결과 안보폰 직업 관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김모 과장뿐만 아니라 특검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은 삭제 지시 여부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삭제 지시 여부는 김용현 장관님 재판과 직접적, 간접적, 논리적 관련성이 전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안보폰 서버 삭제 지시 여부는 안보폰 지급 행위와 무관한 것입니다. 안보폰을 지급한 이후에 서버 삭제 등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급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폰 서버 삭제 지시 여부는 공무집행 방해의 위계와 무관한 것입니다. 특검의 공소 사실은 2024년 12월 2일 지급할 당시에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와 관련되어서 그 이후에 2024년 12월 2일 이후에 누군가의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급 단계에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폰 서버 삭제 지시 여부는 김용현 장관님과 행위와 무관한 것입니다. 공소장 기재 사실에 따르더라도 김용현 장관님이 안보폰 서버 삭제 지시 또는 논의 등 어떠한 형태로 관여했다라는 점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특검이 오늘 나오는 김모 과장을 비롯해서 이 재판부에 제출한 모든 증거 자료들 또 수사 자료들은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삭제 지시 여부는 별건의 다른 혐의와 관련된 조사 내용이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또 무관한 사실관계를 현출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재판부에다가 현출시키는 것은 마치 장관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하에서 무의적한 기재 내용을 재판부에다가 현출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소송법 25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불법한 기재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삭제 지시 관련된 진술조서, 오늘 나오는 김모 과장을 비롯해서 모든 특검이 제출한 삭제 지시 관련 진술조서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해당 사실의 요점 사실 입증과 관련성을 갖춘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들은 공소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들에 불과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도 공소장 1번 주의 및 예비적, 부수적 기재 금지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법관의 심정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제출한 김모 과장 진술조서 및 피신조서는 2024년 12월 2일 이후의 사정들, 안보폰 서버 삭제 지시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고, 특검이 장관님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12월 2일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김모 과장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신조서 중에서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관련 내용을 가려서 제출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증거 방법 신청을 철회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늘 제출한 변론 요지서의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공판기일 변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또 공소장 일부 기재가 불특정하며 잘못된 전제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기일 출석한 송모 경호관의 증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은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잘못된 용어 사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검은 의도적으로 비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지난 기일까지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안보폰이라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식의 용어가 있습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6조 제4항에 따르면 안보폰이라는 그 분명하고도 정식의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현재까지 안보폰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고 공소장 기재 공소 사실은 물론 공판기일에서 계속하여 비화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 용어를 굳이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암시하고 안보폰이 마치 비상계엄에 사용된 불법 장비라는 취지로 악용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이 비화폰이라는 용어는 일부 언론 그리고 기자들이 아직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추이 등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기 전 시점인 2024년 12월 4일부터 벌써 본인들의 정념에 따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적인 것으로 단정하고 이와 같은 편향된 관점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잘못된 허위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따라하는 특검의 현 행태의 문제점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특검의 기소에 대한 사법부의 공식적 판단에 해당하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고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여 가장 고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법정 권한 행사를 두고 언론이 내란이라는 형법상 용어를 사용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와 법치주의를 채택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공소권 남용이자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화폰이라는 은어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로써 정당한 안보폰의 직과 사용 그리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당연히 그 내용이 보안에 붙여지는 것이 마땅한 통화 내용에 대해서까지 재판부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인상을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비화폰이라는 인상 형성용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검이 비화폰이라는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공소장 기재는 물론 공판기일에서도 이와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점은 검찰이 객관 의무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변호인들이 그 용어 사용이 잘못된 이유와 정식 해당 용어와 그 용어의 법적 근거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며 용어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상 형성용 은어를 사용하는 점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으로서 검찰과 특검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에 장관님의 변호인들은 제1회 공판기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처럼 정식 명칭과 공식 명칭에 해당하는 안보폰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과 이후 변론 과정에서 위 정식 명칭을 사용하도록 재판부에 소송 지휘가 있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소사실 중 안보폰 관리 업무 주체가 불특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론 요지서로는 4페이지부터입니다. 특검은 위기의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해당 공무를 정부 안보폰 관리 등에 관한 직무 수행이라고 기재한 후 그 주체를 담당 공무원들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재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안보폰 관련 주체 업무 관련 안보폰 관리 업무 주체 관련 기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기재는 대통령 경호처 내 어느 부서에 어느 직책에 있는 자들이 안보폰 관리 업무 주체라는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기재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서술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특검이 현재 정부 안보폰 관리 업무의 주체를 대체 누구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 위반으로서 이는 김영현 장관님과 변호인들의 방어권 및 변론권 행사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는 당연히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저희들은 특검이 업무 담당자를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그 이유에 관해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경호처 내 안보폰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기밀에 해당합니다. 안보폰의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보안사항에 해당합니다.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들 일체는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대통령 경호처가 안보폰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았고 그 전까지는 몰랐으며 이는 정식 명칭이 안보폰이라는 점도 모를 뿐 아니라 언론에서 사용하는 은어인 비화폰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점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졸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기 바빴으므로 안보폰 관리 업무의 매뉴얼의 전부, 그 내용 등에 대한 파악이 미진하였다는 점이 진술조서 등 증거 방법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안보폰의 지급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결정 사항입니다. 안보폰 지급에 관한 대통령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순차적으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순으로 위임되어 있을 뿐 그 결정 권한이 경호차장 등에게 완전히 속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경호처가 안보폰을 사용하는 본래의 목적이 경호처의 직무, 즉 대통령 등 경호 대상을 경호할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합니다. 안보폰은 경호처의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므로 제1순위 경호 대상인 대통령의 결정권에 따라 지급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입니다. 또한 제4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안보폰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매뉴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장관님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사무를 총괄하고 그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비 안보폰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관님이 국방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예비 업무폰을 한 대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안보폰 지급 등 관리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승인권자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사무 수행에 해당합니다. 결국 장관님은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예비 업무폰을 지급받을 만한 정당한 자격이 있고 이는 특히 대통령의 명을 직접 받아 수행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해당 필요성이 더 크고 정당성과 타당성도 더 높게 보장됩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최종 결정 권한을 보유하는 안보폰 지급에 있어 추가로 제3자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국가기관의 직제와 지휘계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판단 착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김용은 장관님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해 예비 업무폰을 얼마든지 사용할 권한이 있으며 그것은 대통령의 그 직무 자체이고 다른 누구의 직무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안보폰 관리 업무 주체가 대통령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로 죄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내려주시거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특검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안보폰 사용이 마치 대통령 권한이 아닌 하급 담당 직원의 권한인 것처럼 왜곡하고자 이 사건 공소사실 담당 공무원의 정부 안보폰 관리 업무 주체라 기재한 것입니다.
특검은 안보폰 지급 업무의 최종적 의사 결정권자이자 업무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는 그 자체로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어떻게든 다른 주체를 내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을 대체하여 안보폰 지급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직책을 제시할 수도 없으니 이를 전혀 특정하지 못한 채 막연히 담당 공무원들이라는 전혀 알 수 없는 기재에 그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불특정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공소사실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안보폰 지급 및 관리 주체에 관해 불특정한 기재는 공소기각 결정 또는 공소기각 판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안보폰 지급 및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는 행위 주체와 해당 관리 업무의 귀소, 책임의 범위 등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김영현 장관님과 그 변호인들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체에 어떤 의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지 실제로 어떤 공무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방해되었다는 것인지 특검의 주장 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이고 심각한 장애가 이미 발생했고 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안보폰 관리 주체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요구하는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을 판결로서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내재한 세 번째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론 요지서 페이지로는 9페이지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공소사실은 두 가지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및 범죄 은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중대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마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범죄라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위계 공무집행 방해를 범죄로 판단하여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 관한 명백한 법리 오인이자 계엄의 배경, 즉 계엄 선포 요건에 관한 사실 오인으로서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증명될 수도 없는 기재에 해당합니다. 먼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으로서 그에 따른 계엄 사무 수행은 계엄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 수행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계엄법은 대한민국이 현존하는 법령으로서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언 여부를 판단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헌법과 계엄법이 모두 적법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사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엄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부진 그리고 사실관계 왜곡에 따른 것으로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전제 사실입니다. 재판장님께서 받아보신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명백히 범죄 행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행위가 내란이라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 특검의 공소장 논리입니다. 이는 특검의 판단을 사법부의 판단보다 우위에 두고 사법부 위에서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므로 이 사건 기소는 헌법 질서와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권력 작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공소기각의 결론을 맞아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전제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노상원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실질적 단장이라는 기재 부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합수부 제2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단장 역할을 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이는 전부 특검에 입증될 수 없는 주장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존재하지도 아니었던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가정하고 그 가정된 사실 위에 터잡아 이 사건 기소에 이른 것이며 추가로 나아가 그것이 잘못된 불법적인 일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제2수사단장으로 임명되지도 않았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의 결정이나 장관님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갖는 고도의 군사상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것인데 이를 근거 없이 불법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검은 사실관계 오류와 법리 오류를 모두 저지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 부분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잘못된 전제 및 오류에 기초한 것으로서 애초에 적법한 공소사실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기일에 출석한 송모 경호관의 구체적 증언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모 경호관은 자신의 담당 업무에 관해 상위 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정부 안보폰을 수불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확히 증언하였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기록 제4권 경호관 송모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에 따르면 송모 경호관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IT계획부서는 누구에게 안보폰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것이 확인됩니다. 해당 기재 내용을 보면 송모 경호관은 누구에게 안보폰을 지급할지 그 안보폰을 누가 어떤 범위에 사용할지 자신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분명하게 진술했습니다. 동일한 증언이 법정에서 현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송모 경호관의 담당 업무는 정부 안보폰의 실무적 관리와 수불 업무에 그치는 것이며 그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그의 권한 밖에 있는 것으로서 송모 경호관은 공소사실 기재의 담당 공무원, 즉 정부 안보폰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결국 특검이 IT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을 상대로 임의 조사를 빙자한 강제 조사를 새벽까지 강행하면서 현재까지 얻은 결과는 IT계획부서는 안보폰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진술이 전부입니다. 송모 경호관 증언과 같이 해당 부서나 경호관이 안보폰 지급 업무 주체가 아닌 이상 특검이 그간 IT계획부 소속 경호관들을 소환 조사하거나 이 법정에 출석시켜 들은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 요건인 담당 공무원의 존재나 업무 주체성을 절대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현재 조은석 특검이 하는 일이라고는 무익한 조사와 증언을 반복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정되지도 아니한 공소사실 입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에 해당할 뿐 아니라 증언이 반복될수록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이 전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재판부께 재차 강조하지만 경호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조사나 그들의 증언에 기초하여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검의 조사와 주신문은 그 자체로 무익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절차의 무익함은 이 사건 기소의 불법성과 필연적으로 관련되므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검이 무익한 절차 진행을 감행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공판 준비 기일에서부터 현재까지 재판부께 누차 강조하듯 특검은 공소사실을 여러 개를 쪼갠 뒤 구속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순차적으로 기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기소가 실체 진실 발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장관님에 대한 불법 구금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입법부의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일시적이며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역시 검찰 일반에 적용되는 객관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특검은 현재 실체 진실 발견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국무위원에 대한 구금 연장이라는 보여주기식 치적삭해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제도를 남용하고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이용하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께서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에 이 사건 변호인들은 불법 구금의 연장이라는 불법한 목적에 따라 공소권을 남용하는 특검의 요청에 대해 이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결정을 내린 것은 불법 기소에 협조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재판부가 즉시 보석을 통해 이 불법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다음으로는 안보폰 관리 규정이 없었고 최종 결정권자는 처장이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서성광 검사입니다. 지금 변론 요지서에 요지만 낭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변론 요지서를 처음부터까지 낭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증인도 지금 바쁜 시간을 내서 출석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낭독하면서 또 오랫동안 하는 것은 좀 증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이 변론 요지서 요지 그 의견 진술에 좀 시간을 좀 제한을 주셔서 증인에 대한 예의를 빠른 시간 갖추기 내에 전에 좀 요지가 낭독이 검사님, 되고 증인에 또 대한 이제 예의를 갖추기 서면이 전에 제출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분히 그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예의부터 수 있기 갖추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신속한 좀 그 재판 변론하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변호인에 증인 신문이 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휘해 주시기 변론 바랍니다. 활동에도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에 말 끊겨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론 요지서 14페이지입니다. 안보품 관리 규정도 없었고 최종 결정권자는 처장이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모 경호관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24년 12월 2일 당시 안보품 관리 규정이 내부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급에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경호처장에게 속한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므로 정부 안보폰의 지급 대상, 사용 권한 및 사용 범위는 안보폰 지급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당연히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규칙 제정권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안보폰 지급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정부 안보폰의 지급 업무는 당연히 대통령님의 업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송모 경호관은 국가정보보안 보안 지침 등 안보폰 관련 규정이나 경호처 직제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래서 막연히 최종 의사결정은 상관인 경호처장일 것이라 자신의 추측에 따라 진술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안보폰의 지급이 대통령의 업무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하급 직원들의 업무라는 경호처 직제와 전혀 들어맞지 아니하는 근본적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오류를 전제로 기소를 감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는 담당 공무원이라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실체관계 파악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무익한 내용의 기재에 그칠 뿐 누가 담당 공무원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안보폰의 업무는 대통령님 자신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특검에 소환한 증인들 모두가 나는 안보폰 지급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며 안보폰 지급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안보폰 지급에 관한 결정권이 없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들 전부는 정부 안보폰 지급 업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 즉 지급 업무의 관리 주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막연히 자신이 소속한 부처의 상사를 떠올리며 내가 아니라면 경호처장님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에 따라 추상적인 판단을 진술했을 뿐입니다. 이는 안보폰 지급에 관한 정식 규정이나 실무 매뉴얼이 없었고 수불 실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나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장관님이 사용할 수 있는 안보폰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안보폰을 사용 가능한지, 총 몇 대의 안보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은 안보폰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이는 최종적으로 대통령님의 결정사항, 대통령님의 직무입니다. 특검 주장에 따르면 안보폰 지급이 경호처 소속 아무개, 즉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경호처 어디엔가는 존재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검 주장의 전제에 따르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종적인 지휘와 감독 및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그 업무의 최종적인 귀속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특검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과 같이 장관님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사무 수행을 위하여 장관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안보폰을 예비로 지급받아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장관님이 안보폰을 예비로 지급받아 이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장관님이 수행하는 업무의 보안성 평가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 누구의 통제나 지시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님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예비 안보폰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전적인 재량에 붙여진 사항으로서 이 사건 재판부에 의해 사법심사가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영역인 것처럼 곡해하고 장관님의 영역에 속하는 재량권 행사까지 문제 삼는 것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이를 범죄행위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면서까지
불법적인 것으로 단정하고 이를 이 사건 재판부에 받아들이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검찰이 미리 정한 결론과 결론의 방향에 종속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내란이라는 형법상 죄명을 이미 성립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 결론대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특수 목적하에 조직된 특검이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와 법치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반헌법적 기소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엄격한 태도로 공소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휘둘린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오직 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판단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권위를 지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이 지켜질 때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도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변론 요지서와 요지를 구두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특검에서 뭐 의견 밝히시기. 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 길게 하셨는데, 뭐 일단 이 사건 구조나 해당 죄에 대한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된 독자적 의견 서면을 좀 낭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반박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신문 예정인 그 증인에 대한 조서 철회 의견에 대해서만 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께서는 경호처 관련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 작성된 경찰 조서들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작성된 조서들 중에 경찰 1회 조서는 이 사건 대상물인 비화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내용을 담고 있고요. 경찰 3회 조서는 비화폰 관리 규정 관련 내용, 암호자재 사용인과 관련 내용, 또 피신 조서나 검찰 조서는 이 사건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함되고 있는 주요 조서들입니다. 이는 이 사건의 핵심 내용에 해당해 증거 제출 필요성이 있고 금일도 그 각 조서 내용 중에 본건과 관련된 부분만 특정해서 신문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 조서 내용에 형식비가 인용되거나 뭐 언급되거나 국가 군사 비밀 사항이 직접 언급된 내용이 전혀 없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 신문 조서는 그 총 5번의 참고인 조사 후에 피의자로 전환된 김모 그 부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는 증거인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보폰 관련 서버 기록을 삭제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이 된 것이고 이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 5번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작성된 조서 가운데에서 뭐 안보폰 관리 규정 또는 뭐 안보폰 관리 업무에 관한 매뉴얼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방향이 안보폰 서버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 이후에 일어난 사정을 바탕으로 증거인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된 조사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2024년 12월 2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로 증거인멸 관련해서 조사한 부분을 아예 제외하여야 된다는 것이고 이는 공소사실 특정 여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그 타당한 주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소송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재판장님. 검사가 말한 이 사건 전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그 증거인멸,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즉 대통령에 대한 체포활동을 방해했다는 그 사건 수사에서 파생된 부산물들에 불과하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증거들은 다 기각을 해주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공판 증거조사를 좀 간단하게 해주셔서 신속하게 공소기각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비화폰을 안보폰으로 고치는 공소장 변경은 좀 조속히 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판장님. 일단은 예, 지금 오늘 지금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 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 비화폰 사용 내역에 대한 신문들 같은 거는 좀 안보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검은 어떠십니까? 중계 소송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신문은 방송은 제한되는 것이 맞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증인이 경찰의 그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받은 내역을 보면 수사기관에서도 인정한 국가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규정을 오늘 나온 증인한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중계는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검에서도 확인 가능한 자료이고요. 증인 신문은 그냥 중계 불허가 결정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판장님. 만 3,073명과 13,074명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기밀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고, 역시 이 부분을 저희 변호인에서는 오늘 나오는 증인한테 확인을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국가 기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특검은 의견은 아까 13,000 금일 네 중계부로에 대해서 특검도 동의하겠습니다. 네, 좀 예민한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달리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그 보안 업무 규정 보안 업무 규정 위반된 이런 조금 이따 하시죠. 합의 중. 예,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그 대통령 경호처 서버실 위치 부분이 다 노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안 업무 규정에서는 이 안보폰에 대한 2급 비밀 소통용 암호 자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촬영하거나 또 이거를 출력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미 지금 피신 조서를 통해서 보안 업무 규정 위반 내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공개되면 상당히 위험할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중계라든가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일단은 그 양측 의견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중계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게 뭐 비밀 부분이 비밀 누설이 우려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아니면 뭐 약간 직접적으로는 안 드러내고 신문하시는 방법이 아예 어렵나요? 그게 뭐 물어보실 수밖에 없을 텐데. 아니 저희들은 검사들이 주신문에서 그걸 쓰면 탄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증거를 배제해 주시면 저희들은 어차피 그 부분 노출이 안 되니까 그럴 우려가 아예 특검에서는 없어서. 거기에 아까 13,000 몇 번. 그 부분이 그 비밀과 뭐 어떻게 반드시 주신문에서 물어보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주신문에 포함된 사항은 아닌 걸로.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양측에서 좀
자제를 해주시는 걸로 해서 예, 일단 그렇게 하겠는데요. 예, 그렇게 좀 중계는 그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중계를 안 하고 안 하시고요. 예. 중계는 그러면 예, 오늘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예, 안 하고 중계는 이제 오늘 중계는 예, 여기서 멈추는 걸로 하고요.